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연차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 없이 특별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편은 원래 전 특별편은 청취자들 의견 읽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추가할 내용, 좀 수정할 내용,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저희가 다뤘던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수정할 내용들, 또 추가적인 또 재밌는 내용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이제 방송이 이제 한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충 이제 위키피디아 보다가 틀린 거 가져오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오늘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 또 큰 소리 칠 게 하나 또 있어. 맞아요. 그럼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우리가 방송을 시작했던 인물이죠. 네, 테드 번디. 테드 번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마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 테드 번디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추가적이 아니라 틀린 거를 수정을. 네,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테드 번디가 어릴 때는 뭐 품행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좀 도둑질을 많이 해서 경찰서로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런 식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상대적으로 품행이 뭐 좋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악질까지는 아니었다. 비참해지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도 안 좋은데 지금 환경도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여의 뜻으로 어쩌다 컴퓨터 그쪽 시스템이 약간 멈춰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 핸드폰으로 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소리가 약간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가요? 아니 좀도둑이었다? 그거 경찰서를 비행을 청소년기 때도 비행을 일삼은 사람이었고 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테드 번디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냥 엄격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다. 폭력적인 인물을 했어요. 폭력적인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냥 약간 좀 과하게 엄한 사람 이 정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버지들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제 저희 테드 분들 맨날 이게 막 때리고 그런 거야? 그런가 봐요. 이제 자기 외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 학대에 못 이겨서 정신병원에 수감된 정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엄한 할아버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과하게 좀 폭력 학대가 좀 심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사를 대충 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 듣던 분이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그 팟빵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정도로만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방송으로 소개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좀도둑이었고 그리고 좀도둑질을 했고 좀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렸고 청소년기에 엄하다고 정도로 정리를 했던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다. 외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정도로. 네. 뭐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고 테드 번디는 시가 좀 불안의 시가 보이는 사람이었네요. 네. 조금 더 비교적. 그렇군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하네요. 이거 양호합니까? 굉장히 틀린 거죠. 저희 일치에 오차도 오류를 용서하지 않는 농담이 아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오류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테드 번디는 이제 그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한 개 더 있죠. 그 마르크 베네케라는 제가 요즘 자주 읽는 사람이 이제 테드 번디를 평가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사람이 그린리버 킬러한테 그린리버 킬러를 검거하는데 협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작 이제 협조를 받은 로버트 케펠은 좋은 말을 해줬는데 마르크 베네케 같은 사람이 평가하기는 별로 도움도 안 됐다. 사실은 도움도 안 됐는 게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일종의 쇼를 벌인 것 수준이었다라는 식으로 호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언급해봅니다. 그렇죠. 로버트 레슬러랑 같이 했었나요? 로버트 케펠이랑 했습니다. 로버트 케펠이랑 같이 했었군요. 마르크 베네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버트 케펠 입장에서는 테드 번디를 어떻게 보면 한편에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테드 번디 말이 틀리더라도 이슈화가 되니까 자기가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드 번디를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로버트 캐비델 본인도 밝혔듯이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이제 그 테드 번디의 여죄를 추궁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대화를 계속하면서 너는 혹시 뭐 그런 거 없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으려고 했던 거 봐요. 그래 자기가 그런 의도를 밝혔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튼 그렇군요. 테드 번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죠. 테드 번디. 네, 테드 번디는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고 그러면 이제 쭉 또 몇 편을 거슬러 올라가서 몇 편을 또 지나쳐서 메리벨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편집을 하면서 메리벨 사진을 넣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사진들을 골랐죠. 한 개는 되게 귀여운 사진, 한 개는 되게 좀 섬뜩한 사진이잖아요. 맞죠? 되게 무뚝뚝한. 그 사진은 보면 딴 연쇄살인마들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사진은 되게 좀 그렇군요. 생기 없는 인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소장님 어떠셨나요? 아니, 나는 그 메리벨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뻐. 어떻게 보면 못생겼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귀엽고 어떻게 보면 무섭게 생기고 그렇죠. 그런 좀 느낌을 받아서 네. 심지어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진을 저희가 이제 뒤쪽에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봤으면 매력적인 여성이야. 할머니 때의 모습은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그 숙녀 때. 그때 모습. 그쵸. 그때도 예쁘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불편했던 편은 그 알파벳 연쇄살인.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이제 불편했었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다른 거는 피해자 리스트를 막 40개, 50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놓은 느낌인데 이게 그 한 소녀를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려니까 뭔가 그 감정이입이 더 되고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 메리벨은 가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뭔가 좀 기분이 미묘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 메리벨에 대해서 뭐 틀리게 말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메리벨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방송을 들었던 청취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저번에 저희 특집 방송 때도 이거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했는데 뭐 이번 방송으로 또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놓치실까봐 놓치는 거 있으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방송 안 빼먹어요. 진짜요? 왜냐면 우리 방송을 한 번도 안 듣는 분이 있지만 중간에 한 편을 빼먹는 분은 없어. 왜냐면 뭐가 재미없을지 모르고 듣기 전까지는 뭐가 재밌고 뭐가 재밌는지 모르니까 그냥 쭉 들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버트 레슬러랑 그 에디 캠퍼 같은 그런 데서 폭탄 한번 맞으시는 거지. 이거 뭐야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큰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그 이번에 다시 올릴 때는 안 올리려고. 그래 그러지 마. 우리만 소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만 간직. 유튜브 올리셨나요? 유튜브에 올렸나? 잘 올리셨습니다. 다 올렸어요. 그 새벽에 막 편집했거든요. 네, 올리셨어요 유튜브에. 그렇군요. 지금 방금 그 소장님께서 희생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거에서 뭐 비슷한 팟빵에도 올랐고 네이버 카페에도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재밌는데 내가 재밌어하는 게 맞냐? 이게 희생자들이 있는데 이거 재밌어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신경 쓰셔도 되고 뭐 정 미안하면 이제 희생자들을 한번 기리는 마음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 그 미안한 마음은 저희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이야. 아니요. 저는 뭐 그냥 그때 그냥 미묘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저는 딱히 안고 갈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쓱서리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소장님이 해주신 그 말씀 그거 맞네요. 희생자 리스트가 많으니까 좀 오히려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다라는 거. 그거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예전에 앤디 워홀이 그 사고 사진을 그 실크 스탬프로 해가지고 색깔을 그러니까 앤디 워홀 하면 마릴린 먼로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술들 있잖아요. 그 밖에 일종의 판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업을 사고 사진으로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앤디 워홀이 했던 말이 그런 사고 사진을 그렇게 예술로 함으로써 이게 현대 세대에 사람들이 사고를 무디게 느끼는 매스컴을 통해서 무디게 느껴지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누구죠? 그 냉각기 엄청 길었던 그 살인마 그림 슬리퍼. 그림 슬리퍼에서도 리스트업이 쫙 되니까 이게 피해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점의 집합 같은 그런 아니면 도장들 뭐 그런 느낌이어서 감정이입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메리벨은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2년 만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걸.
그렇군요. 12년 후에 나온 메리벨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 중간에 사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뭐 관심 가지시면 한번 보십시오.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죠 또. 네. 안드레이 치카틸로. 네. 안드레이 치카틸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네.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누구였지? 러시아 연쇄살인범 이제 러시아 그렇게. 연쇄살인범. 예. 저희가 이제 소련 연쇄살인마인데 이제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그 형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형이 이제 그 기근 도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잡아먹혔다. 네. 그래서 이제 안드레 치카틸로가 식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런 두려움과 묘한 이제 감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형인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저희가 이거 소개 방송에 한다고 했는 걸 깜빡했어요. 실존 인물인지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했어요? 네.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한 거 같은데. 했어요? 그럼 편집할까요? 아니요, 계속 얘기해.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댓글 읽어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그 스테판이라는 그 형이 네.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않고 그게 이유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공포심을 심어줘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아니면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거다.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렇죠. 치카틸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 네. 이거는 얘기했을 것 같은. 저는 이제 한 것 같은데. 전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댓글 읽어줄 때는 제가 왜냐면 팟빵 댓글에 담겼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오케이. 로스토프의 도살자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형은. 로스토프. 맞나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큰 소리 칠 때도 쭉 나왔습니다. 스미다 미요코. 네, 자살해요. 이제 저번 시간인가 그랬어. 스미다 미요코에 자살설이 있다. 내 게스트설이 없다는 거야. 전 처음 금시초문인데 이렇게. 금시초문이라 말도 안 된다고 나한테 막 큰 소리. 지금도 말도 안 된다는 소리 생각하는데. 오늘 대본 보니까 말도 안 된다고 또 정리해놨더라고요. 네, 뭐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냥 설이 있다고 한 거니까 뭐 제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스미다 미요코에 자살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소장님이 제가 스미다 미요코 대본을 쓸 때 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읽어봤던 그 기사인 줄 알고 저 읽어봤어요 하고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설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스미다 미요코가 자살을 하기 전에 이제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유치장이 있잖아요. 유치장이 24시간 감시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치장에 방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이제 뭐 책상을 알려놓고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 인원을 붙여놓는 게 원칙인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원래는 1시간에 5번, 4번을 순찰하는 거를 6번으로 늘리는 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미다 미요코가 그러니까 오전 5시 40분에는 이제 생존이 확인돼 있었는데 6시 10분에 다시 확인하러 가보니까 이제 숨이 먹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 경찰이 발견하고 이제 그 상부에 보고하고 구급차가 출동하는 게 6시 21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자살설이 나오는 게 시간이 빈다는 거죠. 30분 공백이 비어요. 예, 그렇죠. 5시 40분에서 6시 10분까지 그러니까 비고 5시 40분에서 6시 10분까지 비고 구급차가 온 게 몇 시였어요? 6시 21분이죠. 이거는 그래도 제법 빨리 왔는데 빨리 온 것도 문제인데 그동안 아무도 감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의 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30분 동안 뭐 했냐. 그리고 이 11분 동안 또 이제 스미다 미요코가 감시에 없는 사람. 그럼 그 중에서 딴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의혹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10분에 시체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그러니까 6시 10분에 발견돼서 그러니까 보고하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보고하러 이제 여경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분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스미다 미요코를 그러니까 같은 감옥에 있는 2명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뭐 증거를 뭐 없앴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거다라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스미다 미요코가 자살을 할 때 저도 이제 이건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 목매서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목을 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목을 맸다. 거기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5시 40분에 그리고 마지막 확인할 때 코를 골면서 잘 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누워서 이제 목을 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데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누워서 자기 목을 졸라서 죽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을 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끈을 쓰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에 이렇게 이제 침상에 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목을 맸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는데 뭐 타살설은 그러니까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로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서 목을 조르려면 자기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힘이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급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증명해냈어. 그렇죠. 가능하대요. 그렇죠. 그걸 저도 봤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자살을 할 거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어쨌건 자살설이 아니라 타살설을 지금 주장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타살설 이런 게 사람 재밌잖아요. 사람 죽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스미다 미요코의 타살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썰은 그냥 그 가십이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살을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살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런 거죠. 경찰이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네. 공범자. 그러니까 그 공범자가 누구가 있죠? 그 감옥에는 그 딴 사람 2명 있었는데 사주를 해서 이렇게 그럼 너무 음모론 같지 않냐 이런 거죠 저도.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의 이제 자살설 이제 썰은 타살설 썰은 이제 자살일 것이다라고 일축을 이제 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청취자분들의 또 하나의 재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긴 많았어요. 맞아요. 뭐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게 예 말씀하시죠. 스미다 미요코가 절대 자살할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뭐 이런 동료 사람들 네 그런 증언도 있었고 반대로 뭐 또 자살할 상태이긴 했었다라는 증거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증언도 있었고 근데 이게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전에 생각을 하면 다 퍼즐이 맞춰져요. 이 사람이 갑자기 행복해지든 갑자기 자살을 하든 누군가 나 죽고 싶네 미쳐버리겠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오늘 그 헬스장에서 죽고 싶다면 한 3번 했을걸? 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남은 사람들의 자기가 맞춘 퍼즐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심리 상태를 대변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그러면 스미다 미요코의 이 의혹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최근 방송이네요. 그림 슬리퍼. 네, 그림 슬리퍼. 할 텐데 최근에도 뭐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게 있네요. 아니에요. 이거 조사를 다 해놓고 갑자기 대본 쓸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방송 중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뭐 변명이고 방송 중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전화 신고를 했다. 그림 슬리퍼 용의자가 이제 전화 신고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를 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림 슬리퍼였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어떻게 알게 됐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림 슬리퍼는 냉각기를 오래 가졌던 연쇄살인마죠. 그런데 그 목격자들이 차량을 다 승용차라고 말을 했는데 제보 전화 하나만 트럭이라고 제보 전화가 온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저희가 방송했었는데 그게 헛소리였던 거죠, 사실. 그래요? 그게 헛소리.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했던 목격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목격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30분 전에 뭐 살인 사건이 났다. 그 차량이 어디로 가더라. 내가 그거 봐서 제보 드린다. 이렇게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경찰이 그 제보 전화에 따라서 차량을 확인하고 벤 차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승합차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그 승합차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차량이더라고요. 교회 차량이라서 경찰이 교회에 관련된 인물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다 혐의가 없는 거예요. 뭐 알리바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제보자는 뭘 보고 전화한 거지? 이런 거죠. 그럼 제보자가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걸 인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성문 분석을 해보니까 그림 슬리퍼 용의자랑 동인 인물이더라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체포한 다음에. 성문이 뭔지 자세히 알려줘요. 목소리의 지문 같은. 네, 목소리가 특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마다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문에 이제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지문은 손가락지 자의 문 그거고 이제 성문은 소리성자의 문. 예, 문이 문자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는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상당히 돌아가고 피곤하게 한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 뭐 그것도 있을 테고 이제 막 무너졌을 때 이제 다 조사해봤는데 혐의가 안 나오고 물증이 안 없어졌을 때 경찰이 또 그럴 때 수사는 좀 갑자기 피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피로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오히려 경찰들은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보자 그럼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테니까요. 그러네요. 국내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딱 목표에 오히려 가까워진 그림 슬리퍼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했는데 그 순간 자기 목을 조르게 된 그런 거였군요. 종종 이런 게 있어요. 범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딴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자기도 자기 내내는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발목을 보여주는 굉장히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이제 수사에 더 혼선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꽤 똑똑한 짓을 했다고 스스로 굉장히 자부했겠네요. 이 뭐 수사 과정도 어느 정도 또 듣고 있었을 테니까. 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짧게는 언급이 됐었는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군요. 굉장히 잘못됐죠. 뭐 굉장히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요. 그림 슬리퍼에 대한 제보 얘기까지 했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저희가 마스나가 호토시랑 이제 스미다 미요코 사건을 다뤘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피해자들이 항상 뭐 비합리적이다. 저 왜 저랬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바보 같은데? 저도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비춰지도록 청취자들께 들리게끔 한 요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심리학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워커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IPA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관련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만 저번 시간에 방송했던 그 사건에서 이제 IPA 그러니까 연인 폭력이죠. 연인 폭력과 관련한 심리 상태를 이제 했던 심리학자 워커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워커란 사람이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예,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런 환경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몰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구를 찾는 걸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앞에 딱 탈출구 혹은 대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마스나가 후토시와 이제 스미다 미요코에게 잡혔던 그 가족들, 피해자들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거 저희는 몰랐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이론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그럼 저 사람들이 정말 바보라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진짜 그런 비합리적 행동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두 가족들을 저희가 소개했지만 항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우리 개인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반응 속에서 나타난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이 아닌가. 개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었냐. 이러한 비판, 그러니까 워커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를 저희가 했던 발언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저 가족들이 보여준 태도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했는데 거기 이제 합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청취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연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런 입력이 나오면 출력이 그렇게 나왔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기들한테 주어진 환경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한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가만히 항상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탈출도 막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 경찰에 구조를 했는데 그것이 제한됐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준 오히려 행동들이 그러니까 저걸 단순히 비합리적이고 멍청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저 상황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 행동이 아니었느냐 이런 식인 거죠.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마스나가나 이제 스미다 미요코의 희생자들을 너무 이제 바보스럽다고 좀 하고 약간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만으로만 묘사했던 게 아닌가. 혹시 그래서 희생자들이 좀 안 좋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뭐 그렇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혹여나 이런 이론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녹음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IPA 얘기는 저번 시간에 좀 했던 걸로 하고 이런 피해자나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계속 다뤄지니까 그때 또 다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 저희보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원래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어딘가 그저께 가입한 분께서 댓글을 쓰셨는데 아마 20화 방송에서 우리가 막 댓글 읽으면서 제가 막 멘붕이 왔니 맞니 이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랬나요? 막 이제 제 비판이 항상 이제 확 올랐을 때 그때 그거 뭐 30년 넘게 당해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분들은 다 게스트 썰이 멘붕에 빠진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한평소 모습입니다. 늘 당해요. 더 합니다. 술자리에서 더해. 왜 내가 한 것도 아닌 걸로 욕을 먹는 거야? 술자리에서 사람들 괜히 욕해. 농담이고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그래서 혹시 방송을 하는데 너무 부담감을 얻고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그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서 제가 예전에 밝혔는 게 그거였어요. 뭐냐 좀 혹시나 실수를 해서 이제 희생자분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걸 경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모르는 거를 공부를 하고 알고 싶을 때는 책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책을 쓰라고. 그럼 꼭 알게 된다고. 공부 막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알게 된다고. 제가 책 쓸 레벨은 아니니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얘기 내가 해주지 않았어? 아닙니다. 책에서 읽었어요. 아니 내가 그 책을 내가 읽었거든요. 헨릭 아니 저 사비오. 근데 그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서 내가 예. 그거를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베스트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게 책을 만드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자는데. 예 맞아요. 했었거든요. 틀리면 틀린 대로 또 다시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런 방송으로 하자. 그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방송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뭐 자아도취나 돈 때문에 이제 막 함부로 자기가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또 편견을 심어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일명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라 하는데 저희는 그런 함정에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모른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과학자의 자세네요. 과학자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유념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학의 자세라는 건 자기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네. 그 감안하고 가는 거니까. 그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해서 과학자는 그 사람의 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논쟁하고 막 쓰러지던데 그런데 물론 감히 가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 그건 뭐 개인적인 그거고.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스탠스는 항상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최대한 그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도 목표가 뭐냐면 사이코패스를 너무 과대해석 아니면 연쇄살인범을 너무 과대해석하거나 포장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실체가 진짜 어떤 건지 뭐 미사여구를 다 빼고 혹은 뭐 이런 거를 빼고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 그런 길을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이코패스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이코패스 자기 옆에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본인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뭔가 두서가 없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방송 순서대로 마스나이 고토시는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좀 뒤로 뺐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좀 새로운 생각해볼 만한 여지들이 있었고 저희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놀림거리로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방송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그 저희 방송을 저희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뭐 LBC 상담소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씩이나마 서로 얘기와 소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화 시켜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방송도 좀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청취를 해주시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작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말 이상하다. 굉장히 작지만 큰 도움은 뭐야? 좀 많았는데요. 조금 많은. 그래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그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예고를 간단히 하자면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카페를 자주 찾아와 주시는 장 과장님이께서 이제 한번 다뤄달라고 했던 찰스 맨슨이라는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예, 소장님은 마릴린 맨슨과 한번 엮어서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찰스 맨슨의 집단 심리, 그 패밀리들의 집단 심리가 어떻는지를 중심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절충해서 다음 주, 뭐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이든 어떻게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